프롤로그.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버린 지 좀 됐습니다. 대신 쉬운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공, 경제적 자유 같은 건 어려워도 친절하기는 쉬웠으니까요. 뒷사람 위에 문 잡아주기, 자리 양보하기, 갓난아이 보고 찡긋 웃어주기 같은 소소한 것들이요. 친절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삶은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 이제라도 말입니다. 매너도 없이 한밤중에도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 친절하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당연하게도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다. 배려와 걱정, 사랑과 존중, 다정과 행복을 섞어 농축한 게 친절 아닐까요? 친절은 행복과 같거나 컸습니다. 행복한 감정이 삼중주면 친절은 오케스트라처럼 웅장했습니다. 성장한 어른으로 살고 싶습니다. 뼈 사이에 성장판이 있다는데 마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와 나 사이, 사람 사이 관계에서 자극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책 사이의 공감을 통해서요. 완벽한 한 권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여러 책 사이를 방황하는 과정이 성장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밟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책, 그 다음 책을 집어들며 새로움을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를 성장판으로 여겨 조금이라도 새로운 마음이 스쳐 지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환기는 대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 이루어지니까요. 책장을 넘길 때 이는 옅은 바람으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책을 읽어주신 독자의 마음에 작은 바람을 일으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다음 바람으로 환기를 시키는 리더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펼쳐서 읽는 두 손은 자신을 살리는 손길입니다. 또한 세계를 받아들일 대역폭을 늘리는 공감각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극명히 다르지만 맞아 공감하며 또 다른 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림자의 색을 입히는 놀라운 시각적 환상이며 한 귀퉁이를 접으며 세계를 넓히는 우아한 날갯짓입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에 오래 남아있길 바라지 않습니다. 읽는 순간 자신을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소기의 목적은 다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찰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공감으로 짧게 빛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성공이라는 새로운 신. 실패와 성공을 과장하지 않는 사람이 좋다.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사람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 낫다. 요즘 들어 익숙해진 말이 도파민 중독이다. 뇌과학적 측면에서 도파민 중독의 위험을 설파한다. 과잉 다음에 오는 유행은 디톡스다.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먹지 않아야 한다. 끊어야 산다. 요즘 종교는 성공인 것만 같다. 성공한 사람은 곧 신이다. 신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바글바글하다. 신의 인플레 속에서 어느덧 힌두교의 신보다 많아진 것만 같다. 그 신들은 앞다퉈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 신들은 왜 넌 부자가 못 되냐고 조롱하듯 다그치고 의심하면 일제히 열등의식이라 말하는 단단하고 두터운 맹신자들이 뒤를 바친다. 본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우매하다고 매도하기에 이른다. 기적을 말하지만 보여주지는 못하고 말로만 설파한다. 이런 성공이 종교라면 차라리 무신론자 선언을 하겠다.
부자가 될 동기를 외부에서 불어넣어야 하는 것이라면 평생 심장이 스스로 뛰지 못하고 심폐소생술만 받으며 사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 부디 스스로 뛰는 심장을 가지는 데 겪는 시행착오를 생략하지 않기를 바란다. 믿는다는 건 사실 무지하다는 것과 비슷하다. 맹신은 자신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난 사람을 잘 믿지 않는다. 바라본다. 믿으면 객관을 포기하고 안으로 굽었다. 맹신, 광신도는 시야가 급격히 좁아진 상태로 사는 형벌인 셈이었다. 믿지 않고 봐야 했다. 믿음이 깨지면서 어른이 됐다.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을 때,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 때, 슈퍼우먼, 슈퍼맨이었던 부모님의 어깨가 작아 보일 때, 결핍과 갈망은 남이 채우지 못한다. 애정결핍, 성공에 대한 갈망, 부족함, 목마름을 남에게서 구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다. 부족한 물은 스스로 우물을 파고 마실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증명하지 않고 인식한다. 발산해서 수렴으로. 더 이상 존재감을 외부 발산하며 살지 않겠다. 동기부여 대신 동기를 내부 발산하겠다. 안으로 수렴하며 나를 볼 때다. 나를 증명하는 건 매일 시험에 드는 기분이다. 나를 인식하면서부터는 연휴 전날의 산뜻한 기분이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토마토를 보고 절실히 느꼈다. 언젠가 토마토를 먹다가 문득 든 생각. 키워봐야지. 곧장 화분을 샀고 씨앗을 가지런히 심었다. 사흘쯤 지나자 예쁜 싹이 올랐다. 두 잎이 땅을 박차고 일어났고 난 한참이나 쪼그려 앉아서 봤다. 무언가를 쪼그려 앉아서 본 게 얼마였던가. 내 몸이 현미경이 된 것 같았다. 틈날 때마다 토마토가 얼마나 컸나 살폈다. 밤엔 떡잎을 오므리고 낮엔 활짝 폈다. 타임랩스로 본다면 난리블루스를 추며 촐싹대겠지만 성장의 속도는 정체돼 있다는 착각에 빠질 만큼 느렸다. 변화하지 않는 것 같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처럼 느긋하게 뒤돌아볼 때마다 성큼 변화했다. 그런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빠르게 말하면 움직일 엄두도 못 내고 정체돼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상권도 옮겨다니고 유행도 변한다. 조용한 모범생도 타임랩스로 보면 주의력 없이 산만한 까불이가 될 것이다. 우리 토마토 은밀한 까불이는 변화무쌍하게 변모하며 하늘을 향해 낙하했다.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토마토의 사생활을 엿보며 하나 알았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느리게 추는 춤도 있다는 것을. 소리도 없이 조용히 격렬하게 춤췄다. 그러고 보면 성장은 공통점이 있다. 조용하다.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성장은 본 적이 없다. 토마토가 춤을 춘다. 빨래가 바람에 춤을 춘다. 아무것도 한 일 없는 것 같아도 실은 나도 춤을 춘다. 더 신나게 추라고 영양제와 물을 수시로 줬다. 키우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그렇게 농부는 내 꿈이 됐다. 꽃도 키우고 싶어 씨앗을 사다 근처에 뿌렸다. 인생을 꽃에 비유하는 걸 식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해야겠다.
사람은 한 송이에 꽂힌 동시에 씨앗이며 바람에 흩날리며 퍼져간다. 꽃은 목적 없이 피고 피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자체 발광이다. 반사광이 아니다. 피지 말라고 해도 핀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성공의 신을 거부하고 성장의 신을 믿는다. 그리고 함께 느리고 격렬한 춤을 춘다. 미안해는 법률 용어. 사랑해는 그 자체로 완벽한 말이지만 미안해는 그 자체로 끝나선 안 되는 말이다. 감정 호소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면피용으로 쓰면 미안하다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로 변질되기 일쑤다. 끝내 사과해야 할 당사자가 더 분노하기에 이른다.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변명만 늘어뜨린다. 미안하다는 말 앞에 들어가야 하는 건 육하원칙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와 그래서 미안해가 더해져야 한다. 대미를 장식하는 건 재발 방지와 피해 복구 의지다. 맥락을 봐라, 오해다, 왜곡 같은 말은 삼키는 게 낫다. 난 평생 후회되는 게 엄마에게 상처되는 말을 쏟았을 때다. 이건 애초에 불공정한 싸움이다. 내가 자라온 순간들은 내 기억에 없지만 나를 키운 사람은 내 모든 게 기억에 저장돼 있다. 기억의 총량이 다르니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억이 더 많은 쪽이 진다. 더 사랑하는 쪽이 진다. 엄마는 늘 지는 쪽이었고 난 이기는 쪽이었다. 이겨서는 안 되는 말싸움에서도 늘 이기려고 아득바득 기를 썼다. 급기야 건강을 염려하는 것을 이유로도 싸웠다.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충격에 건강을 극도로 챙겼는데 최고급 영양제를 종류별로 사고 건강검진을 꾸준히 챙기고 피검사도 꾸준히 업데이트했다. 이때 사준 영양제를 먹지 않거나 할 때 불안이 커졌고 엄마와 트러블이 종종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엄마도 아빠처럼 그렇게 갑자기 죽고 싶어? 같은 막말을 쏟아낸 게 아직도 후회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난 생각 의자에 자주 앉아야 한다. 한 번의 각성으로 끝날 건 아니고 꾸준히 마음을 다잡으며 예쁘게 말하려고 복구에 힘쓰는 중이다. 여전히. 전부 미안해는 없다. 그냥도 없다. 육하원칙이 빠진 두루뭉술한 미안해는 무용지물이었다. 이는 얼핏 감정 언어로 보이지만 요건을 갖춰야 하는 법률 용어에 가까운 말이었다. 미안해. 뭐가? 전부. 뭐? 이것은 전쟁의 서막. 삶의 획 긋기. 별 보는 걸 좋아해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가는 밤이 즐겁다. 주로 12시, 늦으면 새벽 2시쯤인데 별이 총총한 시간이다. 멍하니 하늘을 보면 유성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밤하늘에 긋는 선은 간결하고 수려하다. 삶의 획을 그으려면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 또 어디에 그려야 할까? 별똥별처럼 하늘에 획을 그으면 좋겠지만 얼굴에 긋고 싶다. 최대한 웃으며 생긴 획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웃었다는 건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일 테니까. 맑은 날 꽃을 봤다. 비가 머물러 갔다는 것도 있고 잎에 매달린 물방울도 잘 털어내고 잘도 피었다. 꽃주름은 고유의 상징이 됐다. 각기 다른 주름으로 생명을 뽐냈다.
요즘은 웃는 사람을 보면서도 땅이 꺼지는 슬픔과 절망이 남긴 주름을 유심히 본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만 같다. 이상적인 인간, 군자나 리더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만 같다. 시간을 쪼개고 효율적으로 살며 부자가 되라고 종용한다. 그런데 난 시간을 잘게 쪼개며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열심히 살 자신이 없다. 귤은 귤이고 오렌지는 오렌지다. 남을 쫓는 삶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루한가. 고작 남처럼 되고 싶은 삶이 남기는 건 아무것도 없다. 흉내내며 살았던 내 지난 날들이 이를 증명한다. 그 결과 남은 지독한 허탈감 뿐이었다. 귤인 줄 알았는데 오렌지였다는 정체성의 붕괴는 점 이하로 만들어버린다. 성공의 휘장을 두르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저 원한 건 안전한 보행이었다. 모든 게 부질없다는 공허감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진공에 빠져 어떤 수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함정이었다. 행복한 소시민으로 사는 것으로 족하다. 가까운 사람을 돌보며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지 않는 정도의 도덕성, 요령도 잘 피우며 시간을 비효율적으로도 쓰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여유면 충분하다. 누군가를 상대로 경제적,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해를 끼치지 않는 소시민. 농사지을 유리하우스 한 동이면 만족한다. 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필요는 없어. 너는 네가 되어야 하지. 밤하늘의 무수한 별은 이루지 못한 꿈의 발광이다. 소멸하며 내뿜는 빛. 이룬 꿈은 밤에 빛나지 않는다. 낮에 빛난다. 소망은 이루지 못해 아름다운 건지도 모른다. 이루지 못할 만큼 큰 꿈이기에. 그렇게 꿈은 지도가 됐다. 몸이 어디를 향하든 눈을 이길 수는 없어 결국 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었다. 보는 방향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별자리를 아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 꿈은 하나로 존재할 수 없으며 군집을 이루고 사방에 흩어져 뿌려진다. 꿈자리가 되는 것이고 복수형이 된다. 결코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왜 반짝이는 별을 볼수록 얼굴이 떠오를까? 비상이다. 빛이 반짝이는 건 우주 공통의 신호인지도 모른다. 자동차에 반짝이는 빛은 이동 방향, 비상시, 그리고 감사와 미안함을 포함한다. 그래서 반짝이는 건 잃어가는 것들을 잊지 말고 봐달라는 비상, 구조 신호다. 위치를 알리는 표식이다. 모두가 별을 바라보는 시간을 필수 과목으로 가지면 좋겠다. 이루지 못해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테니까. 그래서 난 회기많은 얼굴이 좋다. 깜빡거리는 두 눈이 좋다. 찡긋 윙크하는 눈, 가끔 쌍라이트로 노려보는 눈, 감은 눈도 좋다. 낮을수록 커지는 쾌감. 낮은 가능성은 경고등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하기로 했다. 승리 확률이 낮을수록 배당은 크다. 당장 5대0 승리는 기억에 없는데 수십 년 전의 2대1 역전승은 기억에 콕 박혔다. 뒤집히지 않을 것 같았던 게 뒤집힐 때면 탄성이 절로 나왔다. 누가 뭐래도 예고된 승리보다 예기치 않은 승리가 더 황홀하다. 낮은 확률을 뒤엎는 승리야말로 절정의 쾌감이었다. 지금 연전 연패 중이라면
역전승할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것이다. 미세하게 꿈틀대는 가능성을 보는 건 마냥 귀엽고 흥미로운 일이다. 이 녀석은 크기와 무관하게 즐거움을 안겨주지만 한 가지 문제는 기한제라는 점이다. 가능성을 쓰지 않으면 기간 만료된 기프트카드처럼 무쓸모다. 아니면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처럼 말이다. 복권만 들고 있어도 기분 좋고 든든한 마음도 기한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가장 무서운 건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골든타임을 넘기면 가능성의 불이라는 수식어가 곰팡이처럼 쓴다. 어떤 이는 알량한 성공 확률이라는 환각에 빠지는데 현실에 닿기 싫어 선택을 영구히 포기하기도 한다. 결국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마이너스가 된다. 취한 상태로 일생을 보내는 말로는 끔찍하기만 하다. 선택하지 않으면 막연한 희망이라는 굴레로 오르막길을 오르는 기분이었다. 체인 없는 자전거처럼 제자리에서 헛돌다가 이내 쓰러지고 만다. 한 사람이 가진 최악의 수다. 가능성에도 수명이 있어서 미룰수록 썩기 때문이다. 해보지 않으면 쉬워 보이고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렇게 남의 성과는 깎고 선택하지 못한 자신을 다독이며 합리화한다. 난 실패, 패배를 기본으로 여긴다. 승리감보다 더 큰 에너지와 동력을 준다. 무엇보다 재밌기까지 하다. 극복이라기엔 민망하고 저절로 회복하는 과정이 흥미롭다. 손톱이 빠졌을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내가 무서운 건 가능성이 느슨하게 이어지는 것이다. 난 교통체증을 너무 싫어하는데 특히 터널에서 차가 막히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멀리 돌아가더라도 이탈하는 게 좋았다. 줄을 끊고 궤도 이탈하면 새로운 경로가 지정된다.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아도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 무의식이 알아서 옮긴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탈해야만 볼 수 있는 특권이었고 나는 이 길 잃는 기분을 아낀다. 나이 덕인지 살면서 쌓인 경험 덕인지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히 한다. 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래를 만나 도망칠 곳이 없을 때는 차라리 먹히는 게 낫다. 아가리로 들어간 다음에 찢고 나오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먹히면 오히려 두려움에서 해방됐다. 새로운 전환점은 안에 있었다. 어둠이 두려우면 더 깊은 어둠 안으로 들어간다.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안전할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맞닥뜨려 보는 것이다. 도망칠 때면 늘 바빴기 때문이다. 또한 도망에는 혹독한 이자가 따랐다. 바삐 도망치지 않고 그냥 잡아먹히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파도를 피하지 않고 가로질러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건 어디에서나 통하는 진리에 가까웠다. 먹잇감으로 무기력하게 죽기보다 콩알 만한 가능성으로 후려치는 게 나은 것이다. 아무렴. 미워하면 닮는다. 절대 미워하지 마라. 타임라인을 혐오와 미움으로 채우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멍청한 짓이다. 엄청난 에너지 낭비이자 생명 고갈이다. 미워하면 닮는다. 싫어하고 혐오하면 닮는 속도는 가속화된다. 그러니 절대 미워하지 마라. 제발. 미운 이유가 합당하다고 해도 무의미하다.
이유를 들먹일 것도 없이 철저히 내 문제다. 누군가가 밉다면 관계를 끊어야 하는 마땅한 까닭이다. 나를 미워하는 상대가 있어도 철저히 무시하는 게 옳다. 왜 굳이 타오르는 장작이 되려는 거요?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불타오르는 꼴 아니요. 혐오 감정을 돌이켜보면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그러진 반응이다. 가지지 못하면 처음은 합리화하다 나중엔 싫어해버리는 쉬운 선택을 한다. 신포도는 그렇게 썩어 바닥에 들러붙는다. 포도를 돈이나 이성에 치환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를 혐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두 번째는 무서워서다. 무서운 이유는 대체로 몰라서다. 무서우면 겁먹은 개가 된다. 그 다음은 혐오다. 싫어하고 혐오하는 마음은 다른 감정을 포식하며 몸집을 키우다 끝내 나를 지배하기에 이른다. 미워하는 마음은 그 정도는 아니다. 잠시 미워할 수는 있어도 싫어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 마음 사슬 끝 최정점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나를 모르면 결국 나를 혐오하게 된다. 혐오를 끝내는 건 접촉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접촉면이 늘면 혐오도 줄었다. 최고의 복수. 너에게 난 큰 비중이지만 나한테 넌 존재하지도 않았어. 천천히 걸으면 어디든 미술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저절로 행복해진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생각 저항을 없애야 행복의 불이 켜진다는 것이다. 먼저 누워서 하는 생각을 멈춘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생각하면 생각에 질량이 생기고 이는 다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에 이른다. 생각에 무게추가 달리면 가슴에 패인 자국이 남았다. 행복은 고뇌하는 사람 곁에 눕지 않았고 주로 움직일 때 따라붙었다. 산책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느리게라도 움직인다. 움직이면 저절로 행복이 뒤따랐다. 느리게 걸을 땐 어디든 미술관이었다. 이 순간이 유일한 작품이 된다. 느림은 미학이지만 빠른 속도는 위반이다. 생각을 멈추고 감상한다. 감상을 녹여낸다. 천천히 걸으면 지붕 없는 미술관이 된다. 함께 천천히 걸으면 옆 사람도 작품이 된다. 한 사람 얼굴을 빤히 쳐다본 적이 언제였나. 오래 쳐다보면 이상한데, 수상한데 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천천히 오래 쳐다보면 누구든 작품이 됐다. 눈싸움에서 지지 말고 쳐다보면 부끄러운 미소를 머금은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매력은 각자 성격이 달라서 첫인상에서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수줍어서 뒤늦게 내밀기도 한다. 사람도 사물도 오래 보면 구조가 보인다. 예쁜 구석 하나쯤은 발견할 수 있다. 그윽하게 바라보자. 시선이 오래 머무른 것은 모두 예술이었다. 멈추고 머무르는 것에는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마음이 남는다. 이런 이유로 번쩍이는 도심보다 낡은 뒷골목이 좋다. 낡고 오래된 것이 편하고 좋은 건
느리게 지난 나이테가 보이기 때문이다. 둥글게 깎인 조약돌처럼 낡았지만 시간을 견뎌온 강직함이 느껴진다. 오래된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아코디언, 색소폰 소리, 원색으로 치장한 노신사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시간이 배어있는 것들은 모두 위대한 가치가 있다. 낡아 보여도 실은 시간이 세월이 될 동안 보이지 않는 기둥으로 바친 신전이었다. 낡은 거리를 장식한 이름 없는 예술가의 그림을 보며 생각한다. 사진이 나온 지 200년 남짓, 영화로는 130년 남짓이다. 그림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탄생했다. 그렇다고 그림이 지닌 가치가 줄었나? 새롭게 생겨난 것들은 그 나름의 가치를 지녔다. 마음이 있는 곳은 훼손 상태로 존재한다고 느낀다. 머뭇거리다 나도 모르게 움켜진 손주름 같은 것. 원형을 유지한다면 결코 사랑이라 할 수 없다. 습관이 흔적으로 남거나 추억으로 흔적을 남긴다. 책도 그렇다. 잘 읽히는 책일수록 멈칫하며 책장 끝을 부여잡는다. 책 귀퉁이를 접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밑줄을 긋는다. 감상을 짧게 적기도 한다. 그래서 깨끗한 책에는 마음이 없다고 본다. 남길 게 없기 때문이다. 천천히 읽고 마음을 남기는 건 내 안의 깊은 욕구를 해소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읽는 사람은 결국 쓰는 사람이 됐다. 다른 사람의 옷을 입어보며 내 사이즈와 취향을 알아가는 것과 같았다. 나는 모델이 되어 자주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고친다. 끝내 옷을 직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생산자가 된다. 공장장이 된다. 마음 한구석에서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써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창작자가 된다. 난 낙서를 무척 좋아하는데 누가 보면 별 의미 없는 끄적임이지만 글자를 씹고 뜯고 맛보고 사골까지 우려먹으며 노는 사이 여러 아이디어는 팝콘처럼 튀어오른다. 조용한 카페에서 낙서하는 시간엔 주변이 지워지는 느낌마저 받는다. 몽상의 시간, 몰입의 시간, 눈을 뜨고 꿈을 꾸는 기분이다. 종이와 펜이면 되니 비용 부담도 없다. 휴대폰 메모장도 좋은 도구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 하나쯤이라도 기록해보자. 단조로운 일상이라 쓸 것이 없다면 일부러 작은 변화를 만든다. 작은 변화를 만들겠다는 나와의 약속이다. 일상의 작고 사소한 변화, 주제와 형식은 자유다. 독자는 오직 한 명. 신발을 바꿔 신었거나 처음 가보는 매장에 가는 변화로도 어제와 다른 신선한 기록의 소재가 된다. 나이키는 신발을 팔지 않고 승리와 도전을 판다. 볼보는 자동차 대신 안전을 판다. 감정과 상징을 파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한다면 어떤 감정과 상징을 팔 것인가? 머리에 떠오르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면 그 단어를 붙들고 시작한다. 변하는 습관이라 변주를 주면 거짓말처럼 활력이 생겼다. 오늘 뭐 했냐고 묻는 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최고의 관심 표현법이다. 글이라는 거대한 확성기로 내게 묻는다. 이 관심은 시각과 시간, 청각, 마음의 결합이다. 사랑이다. 오늘 어땠어? 하루를 살피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외쳐본다.
내일은 세상을 좀 더 눈여겨보게 된다. 살아있다는 건 엔트로피를 역행하는 특별한 사건이다. 생명은 미스테리고 파헤쳐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또한 도구가 있는데도 즐거움을 창작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읽었다면 이제 쓸 차례다. 재채기처럼 참을 수 없는 창작의 욕구를 뱉어내야 한다. 재채기를 억지로 삼키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얼굴을 보게 된다. 어차피 할 기침이라면 해버리는 게 속 시원하다. 귀를 막으면 들리는 내 소리. 복잡한 마음이 들 때는 바람과 물을 적극 이용한다. 바람은 먼지를 터는 동시에 나를 보게 만들었다. 바람이 아무리 세다고 한들 그림자는 복지부동이다. 내가 움직여야 움직이는 그림자였다. 내가 책임지는 건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나여야만 했다. 나머지는 그 이후에 여지를 보고 돌본다. 이쯤 되면 난 이미 외줄타기의 장인이라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네 옮겨타기, 마상무예의 장인이다. 흔들림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굳건하다. 중심 잡기는 손가락 끝에서 넘어지지 않는 장난감 새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미 수십 년간 잘 해냈다. 더 얼마나 해야 베테랑이라고 할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미 베테랑이라는 증거다. 바람에 가벼운 것들을 날린 후 물을 이용한다. 물은 인간의 70%를 차지하고 엄마 뱃속에서도 물속에 살았다. 인류 생명의 근원 근처까지 올라가면 바다가 보인다. 우리는 모두 어류에서 진화했다. 생선이 뒤로 헤엄치는 거 봤니? 주머니가 있니? 앞으로만 가라. 우리 조상님이 그러라고 하셨다. 물에 몸을 맡길 때의 편안함을 잊지 못한다. 난 배영을 좋아하는데 귀가 물에 잠기는 고요함 속에서 하늘을 볼 때는 모든 아이디어가 솟아날 것만 같은 가능성을 느낀다. 물이 없다면 소라 껍데기라도 갖고 다녀도 좋다. 그게 없다면 귀를 막는다. 귀를 막고 주변 소리를 차음하면 내가 대답했다. 양쪽 귀를 다 막고 작게 속삭이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귀를 막은 손가락 두 개는 내 안으로 들어가는 버튼이다. 귀를 막기 싫으면 손가락 두 개로 펜을 든다. 그리고 마음에 울리는 소리를 옮긴다. 그것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었다. 이어폰은 여러모로 좋은 도구다.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할 때도 그렇다. 가끔은 소리를 차단하는 용도로 쓴다. 소리 없는 이어폰으로 내 심장 소리, 숨소리를 듣는다. 마치 물에 잠겨 하늘을 보는 기분이다. 멋진 소리다. 그 소리를 안으로 삼킬 때 들리는 나와 내통하는 소리. 그리고 시작되는 은밀한 작당 모의. 가까이는 오늘의 메뉴, 멀리는 저녁에 뭘 사들고 들어가야 놀래킬까. 인생이 복잡할 때 두 손 가득 맛있는 걸 들고 오던 아버지가 생각난다. 안도의 얼굴 뒤 바깥의 무거운 얼굴이 마저 가시지 않은 표정이.